한 번 양심 삼아서 세금 낸다고 하면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 세금 내야 돼서 사업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해주지, 직원한테 뇌물로 지편으로 만들어 놨겠지. 나도 모르게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거든요. 디지털 노가다를 베이스로 한 현장 노가다에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잖아요. 반품과의 사실 전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모은자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로 백화점 구매 대행을 검색해봤는데 인기 있는 영상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좋은 댓글들이 많이 있던데 답변이 아직 없거나 답변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 제 경험이랑 관점 이런 걸 바탕으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댓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6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부가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내나요? 매입계산서가 없으면 종소세가 엄청 많이 나올 텐데요. 궁금합니다. 일단 매입계산서 유무 여부를 떠나서 매입을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매입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 증빙 중에 하나가 이제 매입계산서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백화점에서 구입을 할 때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가 조금 다른데 제가 두 개 다 순차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개인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은 사업자 카드로 다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카드로는 어떤 지출을 하든 간에 그게 사업상의 지출이기만 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이 매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들께서 백화점의 매입량이 많아지면 백화점 카드를 만들면 더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백화점 카드를 대표님 이름으로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또 홈택스에 등록하면은 그걸로 결제를 했을 때 이게 사업상의 지출로 다 매입 증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백화점 카드를 법인카드화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걸 매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카드만 됩니다. 가족이라든 임직원의 개인카드로는 안 돼요. 그리고 공통사항으로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통해서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백화점에서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현금이랑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고 나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실 때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발행하시고 자기 헤드폰 번호 대신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매입이 자동으로 잡히게 됩니다. 극히 드문 상황인데 모 명품 브랜드의 모 매장에서 이제 작년에 한 20-30억 정도의 현금성 거래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점장 재량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에 도소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가면 가능은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해주고 있거든요. 점장 재량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 갈 때는 제 개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제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렇게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자본금이 없으면 일단 주문 들어온 거 파는 것부터 해야 됨. 물건 미리 구입해서 깔면 자본금 없는 사람들은 돈 묶이면 대책 없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미리 구입하지 않고 주문이 발생한 물건만 구입해서 잘 보내도 몇백만 원 정도 수익은 매달 이제 창출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재고를 않는 걸 피해야만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이나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한 건 안에서 마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따 해도 오픈된 페이지 말고 좀 익스클루시브한 곳에서 답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댓글은 반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물건을 구입하면 리턴도 가능한가요? 리턴 오는 게 불안할 것 같은데. 이 반품과의 사실 전쟁이거든요. 이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단순 변심도 반품 사유가 되기 때문에 10명의 고객한테 10개를 보내는데 단순 변심 10개가 다 반품돼도 다 반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인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 재고를 좀 안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반품을 갖고 있다가 다음 주문건에 대해서 요거를 갖다가 교환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고 직접 매장에 가서 반품을 하는 걸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벌려다가 재고가 1-2천만 원 쉽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레더부츠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사업 초반에는 재고를 안지 않으려고 진짜 필사적으로 움직였고 진짜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판매 데이터가 쌓이고 또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또 재고에 인입을 시키면서 좀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명품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택배가 중도 분실되면 그때는 어떡하나요?
자, 택배사별로 계약할 때 보상 한도 금액을 안내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긴 해요. 댓글에 나온 대로 이제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저는 대기업 택배사의 시스템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희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송장에 브랜드 이름이랑 뭐가 들었는지 이런 거 적지 말라고. 워낙 택배 기업이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많다. 비싼 건 줄 알면은 오히려 사람이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만 알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송장에 입력하고 브랜드명이라든지 뭐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력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있고 파손 이제 포장을 꼼꼼하게 함으로써 좀 예방할 수 있고 분실은 아직 없었어가지고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 사무실 근처나 제 거주지 근처에 있는 고객님들이 주문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진짜 갖고 싶어서 발품 팔아도 못 사는 게 문제지. 되팔렘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절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무리 자기 합리화하고 셀프 힐러도 쉴드 못 침 이건. 저희가 하는 방식은 고객이 저의 몰에서 구매를 먼저 하고 주문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한테 배송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는 상태에서 구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산다 이런 개념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매입한 경우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지난 5월 달에 일본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백화점 둘러봤어요. 엔저도 있고 외국인들 기프트카드 이런 거 할인 받으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입을 해도 두면 팔리겠다 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소량 사입을 했었고, 근데 사실상 그것도 이제 사업자 통관을 거치고 나니까 재고를 안고 있을 만큼의 메리트는 없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주문이 발생한 후에 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실명이 나와가지고 실명을 A라고 하겠습니다. 매장 직원은 대팔이라는 거 알고 쓸만한 인기 제품을 A한테 판매함. 직원한테 뇌물로 지편으로 만들어 놨겠지. 편의를 봐주면 일정 금액 수수료 주겠지. 직원이 미쳤다고 너한테 그렇게 팔겠냐? 크크크. 자, 이거는 매장 직원이 인기 제품을 특정 개인한테 빼준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인기 상품을 미리 빼놓고 준다는 거는 일단 브랜드 내부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빼놓으려면 그 직원이 전산상에서 그 상품이 판매된 걸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다른 직원들이 응대할 때 하나가 빠진 걸로 인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전산이랑 사실이랑 다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은 브랜드 내부 규정을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브랜드마다 다 구매 제한 정책이 있어요. 명품 브랜드, 특히 하이엔드로 갈수록 어떤 희소성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구매 제한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빼놓은 걸 사고 팔고 뭐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명품 브랜드의 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매 제한 정책도 어기게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수의 그게 가능한 직원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롱런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구조로 가야 되고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면 안 돼요. 매장에 있는 직원에게 그분을 매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내부 규정을 좀 피해가게끔 도움을 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내부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긴 게 적발돼서 실제로 작년 연말에 모 브랜드 직원이 해고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내부에서도 정화 작업이라고 할까요?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인 거죠. 그래서 규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는 롱런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댓글에 나오는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 세금 관련 얘기인데요. 댓글 읽어드리면, 저 사람 세금 제대로 냄? 대팔이 세금 안 낼 것 같은데? 안 냄. 그리고 한 번 양심 삼아서 세금 낸다고 하면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 세금 내야 돼서 아예 낸 적도 없을 듯. 명품은 부가세 매입 조건이 안 되나요? 어떤 유튜브 댓글을 봐서 자, 세금 관련된 얘기인데, 명품 부가세 매입 조건이 안 된다는 글이 여기서 돌아다녔나 봐요. 거래가 발생했는데 매입이 안 잡힌다는 거는 한쪽에서는 매출이 안 잡힌다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 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안 잡는다는 거는 백화점이 매출을 안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되팔렘들 세금 안 낸다고 하는데 세금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내에서 매입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 내죠? 그리고 이 댓글들을 보니까 세금 관련된 게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세금이라는 게 뭐 낼까 말까 선택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 뭐 법인세 다 내야죠. 국민의 4대 의무 아닙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아이 넷 키우며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은데, 와, 아이 넷이네. 할 줄 아는 게 없는 경단녀입니다. 영상을 보고 힘을 얻어 배워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이 일을 하려면 백화점 가가지고 상품을 잘 사가지고 잘 포장해서 잘 보내는 거, 요거는 기본이고요.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마다 구매 제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기면서 누군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게끔 잘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기본이고요. 그 앞단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뒷단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단에 뭐냐면 사업자를 내고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고 또 가격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담당자랑 마케팅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마다 어쨌든 노출 행사가 있고 행사 기간이 있고 쿠폰을 붙여주는 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앞단의 작업을 거쳐서 판매가 이루어져 상품을 사서 보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맞게 설정이 돼가지고 잘 정산이 돼서 내 통장에 꽂혀야지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산 체계나 이런 것, 요즘에는 사이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정산 체계라든지 수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말하면 고도화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담당자와 소통을 하면서 그 소통 결과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돈 번 만큼, 그리고 내가 매입을 하고 매출을 일으킨 만큼에 대해서 적절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또 세무사랑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팝니다, 이런 정보는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제 노출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해서 팔고 정산 받고 세금 내고, 이거 다 얘기해주는 부분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뭐 유료급 정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혼자 사신다 그러면 이걸 다 아우르려면 어떤 게 필수적이냐면 데이터 가공 능력, 전산 활용 능력, 행정 처리 능력,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그리고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거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이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중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무직으로의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기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일단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 에너지 레벨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얻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또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왜냐면 맨날 백화점에서 맨날 처음 보는 셀러랑 응대를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나 기빨린다 이런 스타일이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평상시에 주변 사람들한테 숫자 감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가 습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숫자에 좀 약해서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앞에 말씀드린 요거에 대해서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은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댓글은, 안녕하세요, 저도 명품 사업에 관심을 최근에 가지고 있어서 바잉을 좀 배우고 싶은데 저도 가능한가요? 초보도 가능한가요? 백화점 바잉을 저만큼 발로 직접 뛰신 분들은 전국에 진짜 몇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노가다성이라서 딱히 뭐 이게 내가 잘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이 있고 좀 노련하신 분들은 몇 번 간을 보고 나서 얼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효율을 높여서 이제 구조를 짜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고 직접 제가 발로 다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백화점 한 700번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하려고 했으면 지리적인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백화점이 아무 백화점이나 가까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게 좋고, 강남, 송파, 멀리 가면은 성남, 위례 한 이 정도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디지털 노가다를 베이스로 한 현장 노가다에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길에서 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댓글, 이 영상에 나왔던 분의 강의를 들으신 분이 댓글을 남긴 것 같아요. 500만 원 내고 강의 들었고 돈 벌기 힘듭니다. 저 사람은 명품을 파는지 모르겠고 수강생들한테 물건 대줍니다. 해외에서 사와서 물건 받으려면 등급별로 회비도 있고 제일 높은 등급은 보증금 2,500만 원 걸기도 합니다. 30명 정도 동기인데 몇 명이나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좀 슬픈 얘기네요. 이분이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고 수강생들의 일부를 자기 거래처로 삼은 거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런 부분은 리스펙트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강사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그런 구조로 끝나는 강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물론 그 중에서 상부상조 되는 그런 케이스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건 좀 위험하다. 이거는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강사와 수강생이 같이 발전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또 성장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긴 애매하고, 이거는 그냥 강사의 어디셔널 파이프라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수요랑 공급이 만나서 돈의 오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디 원망할 데도 없고 자기 선택이었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되팔렘이 회사를 차린 거네. 사업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좀 소개해주지. 진심 저걸 자랑이라고 하네.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거라 생각 안 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는 그리고 두 가지 고객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비자,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서비스나 상품의 매력이 소비자가 판단할 것이고, 소비자가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파생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자가 매력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 거죠. 시장 반응이 차갑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것도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은 계속 살아남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직업에 귀천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귀든 천이든 가치는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해 준다는 얘기가 아닌가. 다음 댓글입니다. 좋게 말하면 대신 물건 사주는 거, 소매업 느낌, 심부름꾼, 구매 대행, 나쁘게 말하면 리셀러 때문에 물건이 없는 거. 자, 요 댓글도 앞에 나온 내용이랑 좀 겹치긴 하는데, 제가 명품 리셀 또는 구매 대행 서비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소비자는 여기에 돈을 쓰는가.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돈만 쫓아가다가 어떤 시기에 한 번쯤은 과연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질이 뭔가, 핵심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명품관이 일단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샤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10몇 개 있고, 루이비통이 좀 많은데 한 30여 개 있고, 고야드 같은 경우에 4개 있고, 반클리프 앤 아펠 이런 것도 5손가락에 꼽고, 주로 수도권이랑 광역시 정도에서 끝나요. 광주에는 셀린느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지만 매번 백화점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백화점이라고 하면은 모든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다 있는 줄 알았거든. 이걸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 롯데백화점 한 개 있거든요. 뭐 루이비통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코치, 루이 까르또즈인가, MCM, 토리버치 정도? 뭐 그 정도 있고,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지적으로 접근성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둘로 나뉘는데, 실제로 이제 백화점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 송파 이런 데 거주하시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거든요. 내가 한 50만 원짜리 지갑 사고 싶은데 그거 사려고 차 몰고 가가지고 주차하고 줄 서서 대기해서 들어가서 다시 차 빼가지고 집에 오고 이러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주말에 이제 자리가 있는데 트윌리, 방또 이런 거 하나 메고 가고 싶다. 한 30에서 40만 원 하잖아요. 그거 하나 사려고 가기 싫다. 주말까지는 받아왔으면 좋겠고, 그 플랫폼에서 내일 도착한다고 돼 있는 거 그냥 사시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내서 갔다가도 내가 원하는 게 재고가 그 매장에 없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나간다. 근데 출장 준비 때문에 백화점 가고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타이트해요. 원래 출장 갈 때 들고 다니던 슬링백인데 이게 제품이 파손이 됐어. 그래서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도착했으면 좋겠고 하니까 또 사는 거예요. 명품 플랫폼에서. 고객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백화점보다 비싸게 파세요? 백화점 가면 이건데 왜 이걸 이 가격에 파세요? 그럼 다 백화점 가서 사면 되지 않나요?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 정가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차액보다 본인의 시간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찾으십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수긍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 되지 않냐? 공식 홈페이지 다 있는데 왜 그거를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서 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공식 홈페이지의 존재를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명품을 사기 위해서는 백화점 가거나 명품 전문 플랫폼 또는 오픈 마켓을 통해서 사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각 브랜드별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걸 알고 계신데도 조금 웃돈을 주고 명품 플랫폼에서 사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브랜드별로 온라인 재고랑 매장 재고가 이렇게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장에 갔는데 매장에 내가 원하는 게 재고가 없어요. 그러면 온라인에 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온라인 창고의 거를 매장으로 끌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먼저 결제를 해야 되고 한 일주일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1주일에서 2주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착한 거를 매장으로 픽업을 다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온라인 재고가 없는데 매장에는 재고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살 수 없어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없는 게 매장에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온라인 창고로 매장에 있는 걸 땡겨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산다고 했을 때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탁 집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가격대를 먼저 정한다고요. 아, 이번에 한 300만 원대? 300만 원 초반? 그러면 검토하고 있는 브랜드가 한 5개가 있어요. 그럼 5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르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죠. 돈 비싸게 몇백만 원 쓰는데 그 정도 손품은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명품 플랫폼이나 오픈마켓 이런 데서 이제 키워드 잘 검색해가지고 금액 필터 딱 걸어주면 브랜드 상관없이 쫙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걸어갔다가 각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재고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일반 배송보다 느려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면 최소 1.5 영업일 정도는 배송이 늦습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택배사들 있잖아요. 오늘 출발시키면 내일 다 도착하거든요. 전국에. 도서상관도 거의 제주도에나 이런 기상 이슈가 아니면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이제 반품 이슈가 있는데 사실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품을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반품을 하려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반품한다고 하고 카드 번호 불러주고 ARS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명품 플랫폼에서는 어플에다가 반품 누르고 앞에 내놓기만 하면 다음날 바로 가져가요. 그리고 환불도 빨리 되고. 그러면 이제 판매자들 입장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또 이제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다. 금액 외적에 다른 부분에 가치를 두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내용들 이외에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내가 제휴카드 할인이 더 들어간다든지 또는 뭐 여기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든지 할부를 더 길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각각의 개인적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비자분들께 명품 플랫폼이나 이런 오픈마켓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또는 이제 뭐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께 이것도 나름 이런 가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준비했던 댓글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말씀드릴 부분이 훨씬 많아요. 영상이 자꾸 길어질까 봐 제가 축약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저희 직원이 근무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원에게 저를 그대로 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돼요. 얘가 지금 한 달 동안에 벌어온 돈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앞단에 좀 세팅을 해놓은 것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보니까 되더라고요. 지금 나름의 검증의 시간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연락을 한번 주시고요. 지금 당장은 이걸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수요가 있을 때 움직일 계획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를 매일매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상 내용을 재밌게 보셨다고 하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고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몸자입니다. 안녕.